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혜국어 전선혜입니다. 여러분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번 지방직 시험 9급 C책형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역시나 국가직에 이어서 지방직에서도 문법 문제가 적었죠. 우리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포함해서 문법이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한자 성어 없이 한자어와 한자 표기 문제 2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독서, 화법, 작문, 문학 이런 파트로 채워져 있었죠. 전체적으로는 무난했고요. 어렵거나 와 이거 좀 많이 이거는 답 찾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드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합격자들은 고득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단어들의 의미 관계인데요. 자, 밑줄 친 말 듣는다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푸는 방법 많이 연습했었죠. 문맥적으로 여기 듣는다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여러분이 아무거나 찾아서 넣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찾아 나온 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번호를 찾으시면 그게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된다고 했죠. 자,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자, 말을 잘 듣는다는 건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제가 만약에 말을 바꾼다면 아이가 말을 참 잘 받아들인다 정도? 받아들인다 정도로 제가 고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이 약은 나에게 잘 듣는다. 자, 요거는 이 약은 나에게 잘 받아들인다는 이상할 것 같고요. 그죠? 약은 작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만약에 바꾼다면 작용한다 정도로 바꿀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째,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건 이제 말을 잘 듣는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듣는다 해서 어차피 같은 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당연히 여러분 생각으로 답이다 해서 빨리 찾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똑같이 바꿔본다 하더라도 받아들여라. 그죠? 선생님 말을 잘 받아들여라. 똑같이 받아들이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네,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이번 학기에는 6과목을 들을 계획이다. 그래서 6과목을 듣다라는 거는 수업을 수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강하다 정도로, 그죠? 여러분이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받아들일 계획이다는 좀 이상하니까 받아들이다라는 못 바꾸겠죠? 그 다음에 4번째,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다는 말을, 브레이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받아들이다로 바꾸면 이상하고요. 문맥적으로 이건 기계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작동하지 않는다 정도. 그죠? 말을 듣지 않다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도로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 역시나 2번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역시 맞춤법 표준어 문제인데요.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거. 자, 보시면요. 1번, 가슴을 옥죄다. 자, 옥죄다라는 말, 요렇게 쓰면 좀 리을 기억 받침 옥죄다? 예전에는 이렇게 올가매다 할 때 옥다라는 말이 예전엔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쓰진 않고요. 그리고 옥죄자는 특히나 이거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표준어로는 옥죄다. 그죠? 옥죄다라는 표준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안쪽으로 이렇게 오그라지게 막 이렇게 조이는 거, 그게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어 맞춤법 틀렸습니다. 리을 기억 아니고 그냥 기억 받침에 옥죄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이요. 나는 해마다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쇠다. 네, 설을 쇠다. 명절을 보내다의 뜻으로 쇠다 기본형. 이거 맞죠?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가, 이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연습했던 아이죠. 자, 들려와 들러는 너무 다르죠. 자, 어디에 지금 잠시 들어가다의 뜻으로는 기본형 들르다를 쓰셔야 되고요. 들르다는 의탈락 규칙 활용을 하기 때문에 들르었다가 과거 시제를 쓰면 어미 앞에서 의탈락이 일어나죠. 어간의 의모음이 탈락되죠. 그래서 들렀다가가 됩니다. 럿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엿은 안 됩니다. 들렸다, 들엿은 들리다, 귀에 들리다, 들리다의 활용형일 때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는 들렀다가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4번, 바지의 헤어진 부분에 짝 짚기. 자, 짜집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준어 단어죠. 짝 깁기가 맞죠? 짜서 깁는다. 깁는 것은 뭔가 이렇게
헤어진 부분을 메꾸고 원상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 깊기가 맞죠.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독해 문제인데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란 저작 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해낸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요. 저작물이란 이런 것이고 저작자란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선지 읽으면서 바로 선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에 선지 1번. 그죠? 선지 1번에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자의 정의 여기 나왔죠. 네, 선지 1번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요.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했거나 발굴해낸 사람, 저작물 작성을 의뢰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사람,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물에는 1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 자, 저작자의 범위를 지금 자세하게 상술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1차적 저작물, 그 다음에 또 2차적 저작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차, 2차 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지 2번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점이 선지 2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차이는 없죠. 그냥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모두 저작물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2번 선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1차, 2차라는 말은 나왔지만 2번 선지 확인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앞서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난쟁이.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풀이해줬죠. 이 비유. 거인은 누구예요? 현재 저작자들보다 앞서서 창작 활동을 했던 선배 저작자들, 그죠? 선배 저작자들. 근데 그 선배들의 업적 위로 올라가서 업적을 다 활용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더 활용해서 더 발전한 저작물을 만드는 게 어깨 위에 난쟁이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인이란 선배 저작자들을 가리키는 거.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다만 자, 난쟁이가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가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즉 후배가 선배 저작자들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인으로부터 선배 저작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죠? 원래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리고 거인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데 또 내포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요 여러분, 지금 후배들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활용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혹은 그 이후의 저작물을 3차, 4차 뭐 이렇게 만들 때 항상 원 저작자의 허락 혹은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즉 원 저작자를 존중하고 그의 저작권을 당연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중요한 걸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선지 3번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원래 선배의 저작물을 후배가 가져다가 새로운 걸 창작하면 후배는 창작자가 되잖아요. 그 창작자는 어떻게 해라? 선배의 저작권을 존중해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선지 3번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요. 왜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가? 문화 발전의 원동력.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사회의 문화가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요. 요게 선지 4번이죠, 여러분.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바로 문화 발전을 위해서다 라고 여기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4번까지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했고요. 뒷부분 남은 거 더 읽어보면 그런데 저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가 장기간 노력해서 창작한 저작물은 누구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로서는 창작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권리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저작자가 되어 어떤 내용을 창작해내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 읽었는데요. 선지 2번.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의 차이는 여전히 없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확인할 수 없는 건 2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밑줄친 부분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뭐 이거 읽어보셨겠지만 이 내용이 뭡니까? 되게 유명한 입장권 한 장이 되게 비싸게 팔리는 엄청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하철역에서 바쁜 아침에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연주자의 연주라는 거를 알아볼 틈도 없이 그냥 듣고도 어때요? 그냥 막 지나치죠. 왜? 아침에 지하철역이니까 출근길이니까. 자,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맨 위에 시작 부분에 있는 거죠. 현대적,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게 이제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게 살아서 삶을 즐기기가 어렵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 다 예시, 왜 어려워졌는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왜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이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그 예가 이제 뒤에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지하철역 연주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주장하는 바. 그러면 이 주장하는 바와 관련해서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의 원인을 찾으셔야겠죠? 왜? 항상 글은 주제 안에서 돌고 도는 거니까요. 자, 이걸 주제입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두 가지식이죠. 급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삶을 즐기기 어렵다. 자, 그리고 밑에 추위가 매섭던 1월 어느 아침 길거리 음악가가 워싱턴시의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바흐의 샤콘을 비롯하여 6곡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출근길에 연주자를 지나쳐간 대략 1000여 명의 시민 대부분이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몇 사람만 속도를 늦추었을 뿐이다. 7분 정도 지났을 때 중년 여인이 모자에 1달러를 던져주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연주자의 모자에는 32달러 17센트가 쌓였지만 연주를 듣기 위해, 여기 밑줄이죠?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음악가인 조슈아 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으며 그의 콘서트 입장권은 100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었다. 자, 그럼 뭐예요? 요 이유. 이렇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요? 맨 앞에 시작했던 그 두 갈씩 그래,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바쁘니까 아침에 지하철역 출근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출근길에 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민이 대부분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니까 바쁘니까 음악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답이 나왔죠. 이유는 뭘까요? 너무 바빠서 즐길 여유가 없다, 그죠? 그걸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감상할 여유가 없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조 문제죠. 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가부터 볼게요. 가부터. 자, 우리 다 아는 시조들이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가을강에 밤이 찾아오니 물결이 차구나. 낚싯대를 들이우니 물고기가 안 무는구나.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을강. 자, 계절은 가을인데요. 가을강에 갔는데 밤이에요. 밤에 낚시하러 갔나 봐. 근데 낚시에 고기가 안 물어.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래서 욕심 없는,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빈배를 저어서 온대요. 그럼 이 빈배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오는 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억에서 욕심 없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이 배는 화자가 타고 나갔다가 다시 타고 들어오는 배고요. 이 배를 처음에 타고 갔을 때는 고기 잡으려고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잡지 못하고 그냥 빈배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욕심 없는 달빛을 실었다라고 했어요. 빈배. 그럼 저기에는 뭐가 실려 있어요? 욕심 없는 것이 실려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달빛이 실려 있다고요. 따라서 배는 어때요? 욕심 없는 존재가 가득한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욕심 없는 모습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요. 좋아요. 이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니?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초야우생은 어리석은 시골 사람. 어리석은 시골 사람이 이렇게 산들 어떻겠는가? 하물며 천속고왕,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뭐 할까라고 했어요. 즉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어리석은 시골 사람이 이 정도 살면 어떠냐? 괜찮지? 자연을 사랑하는 병? 난 안 고칠 거야. 계속 자연 사랑하면서 살 거야. 라는 자연 친화. 그리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어리석은 시골 사람으로 살겠다는 화자의 마음이니까 뭐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연친화 이런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시조죠. 그럼 여기서 초야우생은 어리석은 시골 사람이란 뜻이니까 속세를 그리워한다? 아니요. 시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는데 속세를 그리워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요거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아유 나 같은 촌뜨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정도 살면 어떻겠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속세 그리움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2번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달을 보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료상간 지어내니 자 10년 동안 계획해서 초가집 3칸짜리를 지었는데 작은 초가집을 지었는데 내가 한 칸 가지고 달한테 한 칸을 주고 맑은 바람한테 또 한 칸을 주니 방 3칸이 다 차는 바람에 강하고 산은 둘 데가 없어서 드릴 방이 없어서 집 주변에 둘러놓고 보리라. 그러면 강산은 내 집 주변에 온통 다 강하고 산을 둘러두겠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사는 삶이네요. 그죠? 그래서 3번 디귿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 맞습니다. 자 다음 라여 말 없은 정산이요 태 없은 유수로다. 자 말이 없는 것은 푸른 산이요 모양이 없는 것은 흐르는 물이로다. 값 없은 청풍이요 님자 없은 명월이라. 값이 없는 것은 맑은 바람이요 주인이 없는 것은 밝은 다리로다. 자 이 중에 병 없은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 이 가운데 병 없는 이 몸이 화자 자신을 말하겠죠. 이 몸이 분별 없이 여러분 분별 없이는 근심 없이예요. 근심이 분별입니다. 자 근심 없이 늙으리라 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늙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했네요. 자 그럼 이 몸 화자 자신을 가리키죠.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한 화자의 모습. 네 근심 없이 늙어가고 싶다 자연에서 라는 거니까 네 근심으로부터 초탈한. 그래서 지금 이 중에니까 이미 화자는 이 가운데 자연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근심으로부터 이미 초탈했어요. 그죠? 요거 맞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죠. 자, 6번 볼게요. 6번은 한자 어의 의미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수시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수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늘이란 뜻이죠? 네, 이건 맞아요. 두 번째, 그는 세계 제1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과언은 지나친 말. 당연히 맞습니다. 3번이요. 문화시설 대부분이 서울의 편제에 있다. 편자가 치우칠 편자니까 치우쳐서 존재하다. 있을 제자죠? 네, 치우쳐서 존재하자.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누구나 착한 심성을 발현하다. 발현하다는 건 일으켜서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헤아려보다 안 됩니다. 발현하는 건 찾아서 일으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 7번.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추론 문제인데요. 독서는 여러분, 독해는 요즘 계속 추론 문제는 꾸준히 나올 거라고 했고 우리가 추론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요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 추론 문제니까 여러분이 뭐 고심하지 않고 답은 찾으셨을 것 같아요. 짧기도 하고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추론 문제는 내용을 파악해야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화가 감정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발전시킨 건 아니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문화별로 감정에 대해서는 개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미국인들은 보통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수줍음을 구별하지만 자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감정 어휘들은 문화마다 다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르다. 중세시대에는 우울감이 검은 담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기에 우울증을 멜랑콜리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감정어휘는 이메일 보내기, 문자 보내기, 트위터 하기에 스며든 관습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이제는 내 감정을 말로 기술하기보다 이모티콘이나 글자의 일부를 따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주도적인 상징의 창조와 확산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역사의 발전일 것이다. 자, 다 읽었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문화마다 감정의 개념들은 각각 다르게 발전해 왔고, 특히 현대에 와서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SNS 이런 이모티콘, 트위터 이런 게 막 있기 때문에 또 감정 표현의 방식이 또 새로워졌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자, 1번 감정에 대한 개념적 자원은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이었죠. 2번이요.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요거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읽은 내용 중에서 그 중간 이하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감정어휘는 이메일 보내기, 문자 보내기, 트위터 하기에 스며든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다 했으니까 예전하고 달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관습이 생겨서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선지 2번은 시대에 따라 동일한 감정도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이요.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자, 우리가 읽은 어디에도 기술 발전과 감정 어휘를 연결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오늘날 인터넷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감정 표현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네, 마지막 부분에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 새로워졌다,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요거 나머지는 다 있는 내용이고요. 3번만 관련성이 없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8번이 현대시 문제죠? 박목월의 불국사라는 시예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 선지를 보면 시선의 이동, 수미상관,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 대상과의 거리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흰 달빛, 자하문, 달안개, 물소리. 자, 흰 달빛, 자하문은 일단 시각. 그 다음에 달안개, 물소리, 청각. 물론 달안개는 시각이죠. 시각과 청각. 자, 대웅전, 큰보살. 대웅전의 큰보살은 눈에 들어오는 시각이죠. 바람소리, 솔소리, 청각. 범영루, 뜬그림자, 시각. 흔히 젖는다는 표현은 촉각적인 거죠. 자, 흰 달빛 자함은 역시 다시 시각으로 돌아오고요. 바람소리, 물소리, 청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 청각, 촉각 같은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고요. 이게 지금 불국사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불국사의 자하문부터 물소리, 안개소리, 안개, 그리고 불국사의 대웅전, 불국사의 바람소리, 불국사 범영루의 그림자, 불국사의 흰 달빛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국사의 정경을 지금 노래하는 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하문, 입구, 문, 그 다음에 대웅전, 그죠? 그 다음에 범영루, 이렇게 이 불국사 안에 있는 장소들이 하나씩 또 이야기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선지를 볼까요? 자, 1번에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네, 자하문, 대웅전, 범영루 이렇게 불국사 안에 여러 장소를 보면서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맞고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드러낸다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1연하고 2연에 흰달빛, 자문, 달안개, 물소리 3, 4, 5, 6, 7, 8. 자, 7, 8 보세요. 7, 8. 7, 8연에 흰달빛, 자문, 바람소리, 물소리에서 여기 달안개가 바람소리로만 변형되었을 뿐 나머지가 다 동일한 수미상관 구조 맞죠? 네, 따라서 수미상관 구조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했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방금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4번이요.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화자와 현실 세계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자, 거리에 대한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거리감을 뭐 멀리 한다, 가까이 한다 이런 조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보자면 화자가 그냥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채 어떤 불국사에 내가 들어갔다 이런 표현 없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불국사의 전체적인 고즈넉한 전경을 그냥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과 화자 사이의 거리는 비교적 멀어요. 왜냐하면 막 친밀하게 옆에 갔다는 느낌보다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거리감은 멀게 뭐 조정이 된 상태라고 해도 여기 뒤에 화자와 현실의 대립이란 절대 이시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갈게요. 자, 문법 문제입니다. 얘는 의문 변동 문제죠. 자,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억 1번부터 4번까지 단어 4개 어떤 현상들이 쓰였는지 바르게 설명하고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1번 색연필부터요. 자, 발음의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색연필은요. 여기 지금 색과 연필로 나눠지는 구조기 때문에, 그죠? 색과 연필로 나눠지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앞에 받침 있고 뒤가 이야, 여, 요, 유니까. 자, 니은 첨가하겠습니다. 색, 연필로 갈게요. 자, 첨가를 해놓고 보니까 자, 기역과 니은이 만나면서 비음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역이 또 비음화 일어나면 이응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 발음은 색연필 되겠죠. 이렇게 과정을 밝히면 처음에는 뭐 여기서 여기로 첨가 일어났고요. 첨가는 디귿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비음화 일어나서 비음화는 교체예요. 그죠? 교체는 기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기역과 디귿. 1번 맞았네요. 기역과 디귿. 그죠? 자, 이번에 외골. 자, 외골은 그냥 발음이 골하고 끝나죠? 그냥 발음이. 뭐예요? 리을, 시옷이 리을 받침으로 바뀌면서 끝나요. 근데 사실 겹받침에서 하나만 남고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라고 하죠. 탈락은 니은입니다. 니은. 그래서 얘는 그냥 니은이 나타난다 하셔야 되는데요. 기역, 리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지다요. 자, 갑지다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일단 갑지다는 자음군 단순화로 대표음으로 고치겠습니다. 비읍 받침만 남길게요. 그 다음에 비읍과 지읒이 만나면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갑지다로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자음군 단순화, 시옷이 없어졌으니까 자음군 단순화, 탈락, 니은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여기에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교체입니다. 교체는 기역이죠. 따라서 갑지다는 기역과 니은이 나타난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하다. 자, 깨끗하다는 일단 시옷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디귿 받침에 깨끗하다, 디귿 받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디귿 받침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지금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기역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왜? 끝의 디귿과 하의 시옷이 만나면, 하의 히읗이 만나면서 뭐야? 축약이 일어나서 다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축약은 리을이죠. 얘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일어났다고 해야 되는데 요즘 잘못 설명됐기 때문에 맞는 것은 역시 1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죠.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자, 포도주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읽어볼게요.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간단한 식사에서 축제까지 작은 카페의 대화에서 연회장 교제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한다. 포도주는 계절에 따른 어떤 날씨에도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어서 추운 계절이 되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한여름이 되면 서늘하거나 시원한 그늘을 떠올리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배가 고프거나 지칠 때, 지루하거나 답답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나 육체적으로 힘든 그 어느 경우에도 프랑스인들은 포도주가 절실하다고 느낀다. 포도주는 장소와 시간, 상황에 관계없이 음식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등장한다. 자, 그럼 결국 여기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뭡니까?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언제 어디서나 늘 음식이 있는 자리에는 다
등장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첫 번째 단락은.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자, 포도주가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결부된 탓에 프랑스 국민은 이제 포도주가 있어야 될 곳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받는다. 르네 코티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사적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사진 속 탁자에는 포도주 대신 다른 술이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이 들끓고 일어났다.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이니까 자, 앞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앞에 뭐라고요?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아, 포도주가 언제 어디서나 음식이 있는 곳에 다 있다더니 결국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들 자신으로 여기는구나 라는 걸 이미 이 글에서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뒤에 결국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는 이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과도 같은 것이다. 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 중에 그들 자신과 같은 것이다 와 통하는 내용을 찾아볼까요? 네, 답은 2번이네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 곧 자신들의 모습, 곧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포도주자라는 거지요.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고쳐쓰기 문제 나왔어요. 자,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 나는 유명 축구 선수의 성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운 고난을 이겨낸 그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일단 왜 제가 여기서 안 끊고 한 번 더 갔냐, 그냥 원래 얘는 이제 그냥 괴로운 고난에만 밑줄을 그어져 있지만 원래 고쳐쓰기 문제는 습관적으로 딱 거기서 끝내지 말고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뒤까지 더 읽어주셔야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서 좀 더 읽어봤어요. 자, 일단 괴로운 고난은 밑에 의미가 중복됨으로 고난으로 고친다. 네, 괴롭다, 고난에 고자가 씁쓸하다, 쓸 고자, 괴로울 고자죠. 난자는 어려울 난자고요. 그래서 괴롭다가 고난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 표현이니까 그냥 괴롭다 빼고 고난으로 쓰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는 결론일 때 쓰잖아요. 근데 지금 니은의 앞부분이 뭐야? TV 시청했는데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사람들이 감동받았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래놓고 갑자기 결론을 내려 그러므로 나는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 너무 이상하죠? 네, 여기 그러므로 들어갈 자리 아니고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선수에게 감동받았다. 뒤에서는 나는 선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니까 사람들은 선수에게, 나는 선수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른 내용이 이어질 때 쓰는 접속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밑에 얘기하듯이 그러나, 네, 역접 서로 다른 내용이 이어질 때 쓰이는 그러나가 당연히 맞겠죠. 자,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수의 가족들은 선수가 전지훈련을 가거나 원정 경기를 할 때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역할을 했고, 훈련 트레이너는 선수의 체력 증진은 물론 컨디션 조절 등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이 궁금해졌다. 자, 여기까지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해주더라, 여기까지는 본 거 이야기했어요. 근데 디귿에서 자기가 트레이너 과정이 궁금하대. 그래놓고 밑에 보면 비록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선수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나는 훈련 트레이너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안타까웠다. 자, 다 읽었는데 디귿은 너무 생뚱맞죠. 왜요?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느낀 거, 선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감동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궁금하다, 과정이는 너무 안 어울리죠? 실제 밑에 3번 보시면 디귿은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네,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기 때문에 삭제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삭제한다는 맞는 말이네요. 그죠? 맞는 말이네요.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답은 나왔죠. 지금 여기 고난으로 고치는 건 맞고 그러나로 아직 답이 안 나왔군요. 고난으로 고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그러나로 바꾸는 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4번만 남았으니까 4번이 답일 텐데, 보시면 비록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선수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자, 비록 당연한 일로는 너무 이상합니다. 왜요? 비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뭐일지라도가 호응 관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비록이 나오면 뒤에는 뭐뭐일지라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뒤에 눈 씻고 찾아봐도 뭐뭐일지라도의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면 호응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비록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선수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일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그 선수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나는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일일지라도 해야 돼. 일이라면 안 돼요. 비록 뭐뭐라면 안 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잘못 고쳤다.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거 적절하지 않은 설명 고르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땡땡땡입니다. 저는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회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네, 별로 없네요. 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네요는 질문을 던져놓고 아마 청중들이 뭐 끄덕끄덕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반응을 보였으니까 네, 별로 없네요라고 했겠죠? 따라서 요 멘트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청중들의 반응을 체크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하니까 어때요? 역시나 청중들을 살피면서 표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반응을 본 거예요.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청중의 반응을 체크해가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 여러분 선지 보시면 선지 중에서 1번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1번 선지는 우리가 지금 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반응 살피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요. 흡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에게 흡연은 적은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10년 뒤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 금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그렇게 설득력 있진 않을 겁니다. 저소득층이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이유로 흡연할 경우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금연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했죠? 흡연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줬고요. 저소득층들에게 흡연이란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당장 금연하세요 라고 해봤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장 금연하세요 해봤자 그들은 그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왜? 저소득층이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의 이유로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한 사회역학이라는 거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역학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 선지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4번 선지도 여기서 저소득층의 흡연에 관련된 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글로리안 소런슨 교수팀은 제조업 사업체 15곳의 노동자 9,01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금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산업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장의 금연율은 어떻게 다를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6개월 뒤에 흡연 상태를 측정했을 때 산업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장의 금연율이 금연 프로그램만 진행한 사업장 노동자들의 금연율의 2배나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실험 결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자, 선지에서 우리 또 연구 결과에 관련된 것도 있죠? 답 2번에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2번 선지도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 읽었는데 지금 선지 3번 시각자료 제시와 청중의 주의 집중에 관련된 건 없죠. 시각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각자료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에 중심 내용 찾기 문제 나왔어요.
자, 역시나 글이 많이 길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장 핵심을 추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범죄소설이 지닌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자, 범죄소설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죽음의 공포라고요. 범죄소설의 탄생, 범죄소설은 어떻게 생겼냐?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 자, 범죄소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핵심이고 범죄소설은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탄생했대요. 자본주의가 출현하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원시사회에서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죽음은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인간이 소외되고 소외된 인간은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 육체에 얽매이게 된다. 그에 따라 인간은 죽음의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죽음을 불가피한 삶의 종결이 아니라 파국적 사고라는 견해를 갖게 된다. 죽음은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강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폭력에 의한 죽음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 살인과 범죄에 몰두하게 된다. 범죄소설에서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나 비극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자, 다 읽었는데요. 핵심은 이 앞부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로 많이 몰려있네요. 자, 일단 범죄소설은 자본주의 탄생과 함께 자, 범죄소설 탄생이 뭐하고 연결된다? 자본주의 탄생하고 연결된다. 자, 범죄소설의 관심사는 핵심은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자본주의에서 핵심이 뭐래요? 아까 자본주의에서는 그 인간의 육체가 상당히 소중하고 왜 돈벌이의 수단이니까 육체가 있어야 노동을 하잖아, 그죠? 노동하고 돈을 버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육체에 얽매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소중해지고 따라서 육체에 대해서 육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육체가 소중해지고 죽음을 이제 어떻게 돼요? 강박관념으로 이제 공포스럽게 죽음을 싫어하는 거죠. 죽음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강박적으로 보게, 강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죽으면 큰일 나. 사고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그죠? 죽음은 삶의 종결이 아니라 파국적 사고라는 견해를 갖게 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죽으면 사고가 일어난 거랑 똑같아. 왜? 육체가 없어져서 노동을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박으로 죽음을 강박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제 폭력적 죽음, 그죠? 폭력적 죽음. 폭력적 죽음이 뭐예요? 살인, 그죠? 뭐 범죄 이런 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바로 범죄 소설이다라는 게 지금 저 글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심 내용 이대로 찾으면 되죠.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육체가 소중해졌는데 그만큼 육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두려워하고 멀리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죽는 이 살인이나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범죄 소설이 탄생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 지금 이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1번이네요. 범죄소설은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죽음에 대해 달라진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네, 자본주의가 탄생해서 죽음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강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 공포가 범죄소설을 탄생하게 만들었으니까 자본주의 출현 이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해서 결국은 범죄소설이 기반이 되고 나왔다. 1번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일치 문제 볼까요? 자, 몸의 곳곳에 분포한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통증을 느낀다.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구조가 있다.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 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요. 바로 우리 선지 1번.
통로는 여러 물질들이 세포 안팎으로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예, 요거 선지 1번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끝에 있었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통점의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재밌는 사실은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어서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통각신경은 다른 신경에 비해 가늘다. 신호도 느리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몸 길이가 30m인 흰 수염고래는 꼬리에 통증이 생기면 1분 뒤에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것도 선지에 관련 있는 게 있죠? 3번이네요.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기 때문에는 맞죠. 가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신호가 느리게 전달된다라고 본문에 써져 있는데 우리 선지 3번은 신호가 전달이 빠르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네요. 그죠? 자, 이걸 통해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3번은 느리게 전달한다고 해야 되는데 빨리 전달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찾기니까 3번이 바로 답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밑에 마지막 단락 가시면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가느다랗게 가는 이유는 굵기가 가는 이유는 더 많이 배치되기 위해서다. 피부에는 1cm당 1제곱cm당 약 200개의 통점이 빽빽이 분포하는데 통각신경이 굵다면 그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 없다. 통점이 빽빽이 배치되어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내장기관에는 통점이 1제곱미터당 1제곱cm당 4개에 불과해서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통점이 빽빽이 배치되어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내장에는 암 같은 거 내장에 생기면 이건 어때요?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통증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내용. 자, 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선지 2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발견이 늦을 수 있다는 2번과 그 다음에 4번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점이 빽빽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이 내용 두 개로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하고 4번 내용은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은요. 판소리. 심청가랑 수군가의 일부분이 나오는데 둘 다 화상이라는 그 화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이제 초상화, 얼굴의 모습, 그죠? 모습을 그린 그림, 화상이라는 소재들이 나와요. 걔네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올바른 거 찾기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가부터요. 심청가. 자, 그때 승상부인은 심소저를 이별하시고 심청가니까 심소저는 당연히 심청이겠죠? 소저는 옛날 말로 뭐 아가씨 정도, 그죠? 자, 심씨, 심처녀, 처녀 아가씨 정도. 자, 심소저를 이별하시고 애석함을 못 이기어 글 지어 쓴 심소저의 화상족자를 침상에 걸어두고 자, 화상족자니까 얼굴 그림 그 모습을 그린 족자를 침상에 걸어놨대요. 때때로 증엄하시더니 일일은 하루는 족잣빛이 호련히 검어지며 귀에 물이 흐르거늘 뭐야 이 심청이 얼굴 그린 그림에서 귀에 얼굴이 까매지면서 귀에서 물이 흐르더래요. 승상부인이 기가 막혀서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이렇듯 탄식 헐쩍 이윽고 족잣빛이 완연히 새로우니 그러고 나니까 이윽고 또 족자의 빛이 완전 새로워졌어. 다시 나아졌다는 얘기죠. 검은 빛에서 다시 새로운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 뉘라서 건져내어 목숨이나 살았느냐 또 승상부인이 그 완전히 새로운 빛을 띠는 그림을 보고 누가 건져내서 물에서 건져내서 목숨이라도 살았나? 그러하나 창해면 먼 길의 소식 알겠느냐? 그러나 그 깊은 바다인데 먼 길에 내가 심청이 소식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해서 심청이를 아끼는 승상부인이 심청이의 얼굴을 그려서 방에 붙여놓고 그 얼굴에서 뭔가 물이 흐르거나 빛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심청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심청이의 운명을 알게 되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네, 이게 이제 기억의 화상이고요. 자, 니은은 수군가, 토끼 이야기, 수군가의 화상이 나올 건데요. 자, 보시면 화공 불러들여, 화공은 화가죠. 자, 화가를 불러들여 토끼 화상 그리네, 토끼의 모습을 그린다. 자, 거북연적 오징어로 먹을 가라.
천하명산 승지간의 경계 보던 눈 그리고 토끼의 눈, 천하명산 승지 아주 뛰어난 경치를 보던 눈을 그려. 그리고 난초, 지초, 웬가지 향초, 꽃 따먹던 잎. 자, 온 사방에 좋은 풀과 꽃을 먹던 잎도 그리고 이거 다 토끼의 눈과 잎을 설명한 거죠. 다소 과장되게 지금 수식해서 눈과 입과 코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때 두견새, 앵무새가 울 때 그 소리를 듣던 귀를 그리고 복내, 방장, 운무 중에 냄새 잘 맡던 코를 그리고 만화, 방창, 화림 중에 뛰어가던 발, 풀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봄에 그 숲속에서 막 뛰어다니는 발을 그려. 그리고 대한, 엄동, 서람풍, 한겨울 아주 추울 때 어한허든 털 따뜻하게 지켜주던 털도 그리고요. 신농씨, 백상초, 이슬 떨던 꼬리도 그렸어요. 자, 두 눈은 토리도리, 투기는 쫑긋, 허리는 신어고 꽁지묘 또 커요. 전부 다 뭐예요? 토끼의 모습을 다소 과장되고 재미있고 경쾌하게 표현해서 그림 그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화상을 우리가 표현을 다 의미를 봤으니까 문맥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자, 심청이의 화상은 분노의 정서? 분노의 정서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정서를 유발했다가 다시 또 얘가 살아났나? 희망의 정서도 유발했다가 어쨌거나 분노는 아닌 거죠. 벌써 틀렸죠. 근데 뭐 토끼의 모습은 유쾌한 정서 이건 맞죠. 그 다음 2번. 자, 심청이의 화상은 대상의 처한 상황 암시 맞죠. 뭐 물 흐르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빛이 검어졌다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런 거. 근데 니은은 외양묘사. 네, 토끼의 외모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2번이 답이네요. 3번은요. 기억과 니은은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일상적인 사건 아니죠. 현실 공간 아니고 수궁에서 니은만 하더라도 지금 물속 궁궐에서 수궁에서 토끼 초상화 그리는 거니까 현실 공간 아니고요. 그죠? 니은 아닙니다. 기억은 뭐 승상 부인의 집이니까 뭐 현실 공간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일상적인 사건도 아니고 왜? 족자에서 물 흐르는 것도 일상은 아니고요. 그죠? 토끼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일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기억과 니은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 자, 이거 전혀 아니고요. 그죠? 역시나 답은 2번이었군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읽어볼게요. 인도교와 거의 평행선을 지어 사람들의 발자국이 줄을 지어 얼음 위를 거먹해 색칠하였다. 인도교가 어엿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나?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크나큰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첫 번째 단락은 인도교와 평행선을 지어 사람들이 얼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었어요. 얼음 위를 걸어가. 인도는 뭐예요? 사람이 걷는 길인데 교자가 붙었으니까 다리 교자잖아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놔두고 사람들은 얼음을 밟고 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대요. 근데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이니까 아마 인도교로 걸어가는 것보다 그 얼음을 걸어가는 게 아마 지름길인가 봐. 길이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나라는 사람의 관찰, 자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리를 놔두고 얼음 위를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길을 빨리 가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상념에 잠기는 거죠. 그 다음 나는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집신을 통하여 그들의 발바닥이 감촉하였을 너무나 차디찬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 모르게 부르르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나 나의 관찰은 계속되면서 이제 뭐예요? 사람들의 그 추운, 그죠? 추위를 짐작하면 막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발이 시려울 텐데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자기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춥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가방을 둘러맨 보통학교 생도가 얼음 위를 지났다. 팔짱 낀 사나이가 동저고리 바람으로 뒤를 따랐다. 빵장수가 통을 둘러매고 또 뒤를 이었다. 조바위 쓴 아낙네, 감투 쓴 노인, 그들의 수요는 분명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보다 많았다. 자, 다리를 건너는 사람보다 얼음으로 질러가는 사람들이, 지름길 삼아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대요. 여기까지 다 관찰이죠? 자, 강바람은 거의 끊임없이 불어왔다.
그 사나운 바람은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움츠리게 하였다. 목을 한껏 움츠리고 강 위를 지나는 그들의 모양은 이곳 풍경을 좀 더 삭막하게 하여 놓았다. 자,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얼음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추워서 움츠리는 모습,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했다는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까지는 다 어때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죠, 남의 일. 지켜보면서 아유 춥겠다. 왜 저렇게 가지? 추워 보이네? 뭐 어두워 보이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 그것에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내가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네? 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히 들어서 나도 모르게 악연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보죠.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공감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질감이라는 것과 공감이라는 거, 이질감은 뭐죠? 나와 다르다. 그죠? 내가 거기에 어울려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따로 노는 게 이질감이죠. 근데 실제 이거는 맞는 게, 이질감은 확실히 맞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연히 바깥을 지금 사람들이 가는 것을 구경하면서, 자기는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 왜 얼음 위로 가지? 발수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가 참여하거나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질감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공감하고 있다. 공감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가 생각해 본 거야. 저거 막 그 신발 신고 막 집신이나 저 고무신 얼마나 발이 시릴까? 자기도 생각하면 그들이 막 시린 만큼 나도 너무 추워. 내 발도 막 시려서 몸서리 치는 것 같잖아. 그럼 이거는 어때? 추위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에 나도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 내가 갈 길이 갑자기 확실하게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결국은 또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것도 공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 사람들이 추운 것에 자기가 마치 추위를 느끼듯이 몸서리 치는 것도 공감,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서도 공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이요. 자, 타인의 비정함. 대도시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비정함. 여기는 어디를 봐도 비정한 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교를 지나는 사람들. 자,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히 자세히 언급한 적이 없고요. 그냥 인도교 위에 지나가는 사람보다 얼음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했지, 인도교 위의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생애 종말과 슬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답은 역시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은 재배할 문제였죠. 자, 일단 선지를 보니까 나나 전부 다 나로 시작한다. 그러면 힌트를 준 거죠. 나부터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질 걸 찾으시면 되는데, 요 글은 특별히 맨 앞과 맨 뒤에 주어진 글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 읽어볼게요.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과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자, 그러면 보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 하나,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양극단이라고 해서 실제 두 가지를 언급했잖아요. 그럼 우리 재배열 문제 연습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개를 이야기하면 밑에서도 순서대로 두 가지를 언급해야 되는데, 앞에 언급한 걸 먼저 얘기해야 되고요, 뒤에 언급한 걸 더 나중에 얘기해야 돼.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밑에 나가 이제 나는 그 선지에서 모두 다 맨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힌트를 얻은 거니까 나를 바로 두면, 자, 나 전자는 했죠. 전자가 이 둘 중에 앞에 1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은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계비 마련 하나만 축소해버리고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 생계비 마련이라는 게 키워드죠. 여기서는 애들이 생계비 마련을 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서 애들 어머 안 됐다, 피해자로만 바라본대요. 자, 그 다음 이제 나 뒤에 이어질 내용인데, 나머지 지금 가다라를 보시면요, 가는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하기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시각이 앞에 나온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구나 라는 시각이 뭐 이런 시각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어. 좀 더 읽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건 읽어두고 그 다음 다를 보면,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앞에 생계비 마련이라는 말이
나에 나왔잖아요. 여기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해서 생활비 마련, 생계비 마련하고 생활비 마련 비슷한 얘기죠. 키워드가 지금 겹쳐요. 나하고 다가. 자, 근데 그런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활용,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 진로 탐색 등 노동을 선택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삭제돼 버린다. 그럼 이건 뭐예요? 생활비 마련이니까 앞에서 생계비 마련으로만 보고 애들이 되게 사람들이 애들을 피해자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생계비 마련뿐만 아니라 애들은 다른 이유들도 되게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삭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투니까 나 뒤에 다는 어울려요. 지금 확실히. 왜? 키워드가 겹치면서 어울리죠? 자, 근데 좀 더 읽어볼게요. 라도 읽어볼게요. 후자. 얘는 바로 후자니까. 당연히 얘는 그럼 2번. 그죠? 돈을 좋아한다는 시선. 그걸로 가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나 뒤에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어요. 따라서 자, 나 뒤에 이 둘 중에 그럼 당연히 다가 이어지는 게 맞겠죠? 생계비 마련, 생활비 마련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자의 시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애들이 본분을 안 지키네. 쟤는 왜 돈을 벌어? 뭐 이렇게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관심을 돌리면서 자, 여기도 봐봐.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겹치는 애들끼리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 뒤에는 다, 그 다음에 라 뒤에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다 라 가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답은 나다 라 가 하셔야 됩니다. 나다 라가 3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은 한자 표기 문제네요. 공문서, 공간, 일상, 성찰 네 가지인데요. 맞는 거 찾기, 맞는 거 찾기. 자, 1번 볼게요. 공문서, 그냥 단어만 보겠습니다. 자, 공문서. 문서는 그럴 문자에 글서자, 문서는 맞아요. 그럴 문자, 글 문자에. 그 다음에 글서자 혹은 책 서자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 요게 함께 공자거든요. 함께 공자. 함께 하다 할 때 함께 공자. 그럼 함께 하는 문서란 뜻이야?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함께 공자를 쓰시면 안 되고요. 공문서는 공적으로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변될 공자를 쓰셔야 돼요. 이게 공변될 공적, 사적 할 때 공자, 공변될 공자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자, 2번이요. 공간. 공변될 공자를 쓰면 공적인 사이란 뜻인가? 이게 사이간자인데. 사이간자는 맞아요. 공간에. 그러나 공간은 어떤 것이 들어갈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무언가가 있을 자리라는 뜻인데 공적인 사이는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변될 공자를 여기다 쓰는 건 아니고요. 텅빌 공자를 쓰셔요. 텅빌 공자. 텅 비다. 텅빌 공자. 그죠? 그래서 텅빌 공자를 써서 공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상. 자, 일상에 소통하는데, 자, 일상이 날일자는 당연히 하루하루 날일자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자가 생각할 상자잖아요. 생각할 상자. 그럼 매일매일 생각한다는 뜻인가, 일상이?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요 상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이란 뜻으로 항상 상자가 있어요. 항상 상자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 항상 상자.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렸고요. 그럼 이제 4번이 맞았네요. 그죠? 4번. 4번은 뭐예요? 성찰. 성자 무슨 성자? 살필 성자. 찰자도 살필 찰자. 그래서 성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적절한 거 찾기입니다. 읽어봐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축은 당근과 채찍, 즉 보상과 처벌이다. 우리가 의욕을 갖는 것은 당근 때문이다.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건 너무 가혹할 것이다. 가끔이라도 웃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당근, 즉 긍정적 보상물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을 감수한다.
어떤 부모에게는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카드가 당근이다. 어떤 직장인에게는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이 당근이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사람에게는 항상 움직일 때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인간이 의욕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모, 어떤 직장인을 예로 들어서 이들에겐 이런 게 당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글쓰기 방식에 가장 적절한 건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1번이 답이죠? 예시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도대체 당근이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 거. 그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견해 없고요. 그 다음에 문답법 없고요. 비유는 있어요. 당근과 채찍은 보상. 그리고 또 당근은 이제 보상이란 뜻이니까, 그다음 채찍은 처벌이란 뜻이니까 비유는 있어. 하지만 문제의 시각성을 강조하는 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20번이요.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시오. 자, 이건 뭐 대화 분석 내용인데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또 모고할 때도 많이 또 이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여럿 나와서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하면요. 그 사람 대사만, 그 사람이 한 말만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박 과장은 여기서 총 2번을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김, 이, 윤 주무관은 각각 한 번씩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지를 보시고 각각 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선지를 보고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축제의 홍보 방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토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네,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서 알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박 과장이 맨 앞에서 주제를 말했잖아. 오늘은 타 지역 사람들이 축제에 찾아오게 하는 홍보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 1번은 맞습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선지 2번이 김 주무관의 이야기잖아요. 자, 김 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이 SNS를 즐겨 이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 김 주무관의 얘기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SNS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니까 우리도 SNS를 통해 홍보하자라고 했어요. 즉 지역 주민들이 SNS를 즐겨 활용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걸 근거로 의견을 낸 겁니다. 따라서 2번 선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가 이주무관에 관련된 선지잖아요. 3번 선지 보면 이 주무관은 라디오 광고가 SNS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추측한다 했는데 실제 이 주무관이 한 얘기를 보면 파급력을 생각하면 지역 주민보다는 대중이 널리 이용하는 라디오 광고로 홍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듣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했죠. 따라서 3번 선지 이 주무관은 라디오 광고가 SNS보다 더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박 과장 이야기인데요. 박 과장은 김, 이, 윤 주무관의 제안을 비교하여 의견을 절충한다 했는데 박 과장의 아까 첫 번째 말은 오늘 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내용이 홍보 방법이다라는 것만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박 과장의 말은 그냥 윤 주무관의 생각에 나 동의한다, 그거 좋겠다 하고 끝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제안을 비교해서 의견을 절충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당연히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번 문제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잠시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했듯이 그냥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딱히 많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답을 잘 찾으셨을 거라고 했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봤으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또 좀 쉬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결과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달콤한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